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이 이준석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스토킹범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이 1시 47분경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1시 47분에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관련한 내용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 19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벌였는데 혐의는 이제 부인했고요. 오늘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이 판단 기준은 뭘까요? 네, 현재 이상민 전 장관은 그동안 했던 본인의 발언이 실제로 사실관계에 반한다라는 의문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특검의 의심을 받았는데요. 우선 예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단전단수 관련된 문건을 본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 다만 멀찌감치서 봤는데 그게 전부였고 또한 그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을 뿐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특검 수사 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당시 CCTV 영상이 확인이 됐고요. 예. 또한 이상민 당시 장관이 그러한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예. 그렇다면은 당시 헌재에서 했던 증언이 위증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았고요. 또한 그러한 부분이 위증을 넘어서 애초에 이 내란 관련돼서 동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냐, 거기에 더해서 그와 동시에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조사를 통해서 피의자인 이상민 전 장관은 부인했습니다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구속의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 하에 오늘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예. 여기에 따라서 특검 수사의 동력이 더욱더 이제 동력을 받을 것인지 또는 약간의 그 저지가 이루어질 것인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청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방조했고 또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헌재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되냐 마냐가 이제 앞으로의 수사 상황에 결정적인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발부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수사가 좀 이루어질까요? 네,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불구속 상태로 특검의 수사에 임하는 것, 대응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즉 자유롭게 변호인과 소통하는 것이 제한되고요. 예. 물론 헌법적으로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은 보장이 됩니다만 불구속 상태와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심리적인 압박도 있을 테고요. 또한 여러 가지 정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대응하는 것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혐의들을 보자면은 만약 혐의가 입증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혐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법원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결국 도주의 염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인정되어야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인데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증거인멸의 염려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상민 전 장관이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했느냐, 또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다 털어놓았느냐.
그리고 또 이상민 전 장관이 그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딱 관련자들과의 연락을 어떻게 주고받았으며 또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또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증거인멸의 염려를 확인하고 예. 또한 법원이 판단할 텐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구속의 필요성에 앞서서 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예. 바로 혐의 사실의 소명,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위증뿐만 아니라 내란 중요인무 종사 또 직권남용 관련해서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입수했느냐, 과연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법원 판단에 있어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검이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이 안가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자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에도 나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안가 회동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 향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안가 회동 관련해서도 이 당사자들과 또 특검 측의 입장이 많이 달라요. 당시 참석자들은 단순히 연말을 맞아서 친목 모임이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문은 듭니다. 그 시점에 정말 친목을 위해서 안가에서 특별히 모였을까? 그리고 모인 어떤 사람들의 면면을 보거나 또는 당시에 맡았던 임무 지휘 등을 볼 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만으로 구속을 할 수도 없고 또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상한 상황이고 또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걸 넘어서 범죄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혐의 사실의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 단계까지는 이루어져야 그 후에 구속영장 등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할 시도에 나설 수 있을 텐데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특검이 과연 정보를 입수하고 또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관련된 속보를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또 여쭤봤는데요. 관련 내용은 조금 후에 다시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자택 등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건데 이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배경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초반에는 오늘 이른 시간에는 참고인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또 특검이 이제 업무방해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또한 특검이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현재 뭐 이렇게 예상하기도 아주 이른 상황이 있죠. 의혹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중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 방해 혐의거든요. 과연 어떤 업무를 방해한 것이냐. 당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의 대표였고 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재직 중에 다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그 공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이 좀 부당한 힘을 발휘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엮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은 위계, 그러니까 속임수,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속임수가 있거나 아니면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위력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또 위계, 속임수를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존재했다고 보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됩니다. 예. 물론 수사를 통해서 또한 법원의 재판까지 통해야만 확정되는 것입니다만 현재 특검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당시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료로 무상으로 여론조사 등을 제공을 하고 또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그 후에 사후에 보훈 차원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등을 비롯한 특정 인물들에 대한 공천을 요구했고 또 그러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에게도 했거나 또는 윤상현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거나 또는 그 외에 제3의 인물 또는 명태균 씨가 직접 요구를 했거나 부탁을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도 불러서 조사를 할 방침인데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좀 불출석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건강상의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또 수사와 재판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강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아닌 다른 피의자 또는 다른 피고인의 경우를 볼 때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모든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다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이제 수용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특검 쪽으로 제공되었어야 되는데 예. 과연 그러한 상황인지도 지금 다소 의문이긴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내일도 역시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뭐 전격적으로 출석을 할 가능성도 뭐 이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동안의 행보로 그리고 또 그동안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태도들을 볼 때 앞으로도 쉽게 절차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달 6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대면 조사에 응해라 했고 김건희 여사가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대응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상당히 다르죠. 보통 이렇게 배우자라든지 또는 가족이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수사에 대응하면서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또 각자 대응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물밑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방향을 설정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마치 함께 공동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의 일반적인 사건들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번 사건에서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재판도 받고 있고 또한 그 외에 특검 수사도 굉장히 강력하게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이러한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게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이다. 그리고 또 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예. 만약 응한다면 오히려 본인에 대한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에 응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구속되기 전입니다. 다시 구속되기 전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응하는 모습은 보여줬거든요. 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그런데 이미 구속된 후에는 사실 수사에 응할 어떤 법적인 어떤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수사에 응한다고 해서 얻을 이익도 없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반면 김건희 여사는 약간 다릅니다.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상당히 다양한 혐의의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의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불구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되고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특검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일단은 응하면서 차후에 어떤 상황의 어떤 진전을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번에는 순직해병 특검 조사 상황도 알아보죠. 순직해병 특검이 내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이제 앞선 조사에서 이 VIP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다수의 진술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어떤 진술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당시에 대통령실 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VIP 경로설이 있었던 그 회의가 바로 이 안보실 회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회의에 참석자였고 또한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뭐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만 경로했는지 경로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직접 본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할 것이고요. 다만 경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자들을 통해서 뭐 인정한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진술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반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 경로가 존재했다고 가정한 후에 그 전후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후에 경로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경로했을 때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여러 인원들이 이거를 말리지 않았거나 또는 동조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는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건 경로 전후의 과정이거든요. 경로를 도대체 어떤 이유로 경로하게 되었으며 경로한 후에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즉 경로를 하게 된 이유가 최초의 이제 그 수사 대상의 범위 그리고 또 수사의 결과 이 보고서를 받은 후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화를 냈고 또 그렇게 화를 낸 후에 구체적으로 그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지시했거나 또는 직접 외압을 행사했거나 또는 외압이 행사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거나 그래서 실제로 당시 수사에 여러 가지 영향력이 행사되었고 수사가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통해서도 단순히 경로가 존재하였느냐 그 부분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그 전의 과정 그리고 또 경로 후에 있었던 일까지 최대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다 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 중에 전해진 경기도 의정부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소식 또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흉기 피습을 당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이제 스토킹 피해를 당해왔고 보호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데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네, 보통 저희가 스토킹 범죄 그리고 또 스토킹에서 이어진 강력 범죄를 접하면 보통 어떤 그 애정 관계라든지 또는 연인이 헤어졌다든지 예. 또는 누군가에게 애정을 갈구하는 상황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 사건은 그런 유형은 아닙니다. 예. 즉,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에 그 같은 직장에 근무했는데요. 이 남성 가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당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책임져라. 라면서 일종의 협박 등을 계속해서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남성이 여성에게 계속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흉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뭐 굉장히 좀 끔찍한 그런 예. 행위를 암시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협박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피해자의 가족들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후에 3월에 첫 범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졌거든요. 피해자가 3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거든요. 예. 하지만 그 후에 신병이 확보되지 못하고 풀려났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이렇게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특히나 마지막 신고였던 지난 7월 20일에는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지만 곧바로 석방이 됐잖아요. 좀 스토킹 피해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격 행위를 했고 또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는 가장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법의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물론 그 외에 예외적인 조치들도 있고 임시적인 조치들도 존재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스토킹 범죄를 범했고 또한 신고도 이루어졌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구속해야 된다. 이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보통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다가 이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만 또 잠정 조치까지 이제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시 이게 법원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또 동종 전과가 없다. 예. 이런 등의 이유로 결국은 풀려났고 그 후에 좀 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예. 법의 원칙상 아무리 이런 위험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잡아두고 무조건 다 구속시킬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현실이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판단이 틀린 거예요. 물론 일부러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이 판단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수년 전에 연구를 했는데요. AI를 통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 즉 이런 스토킹 범죄로 잡혀왔는데 이거를 풀어줄 경우에 재범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 풀어주면 재범할 것 같으니까 잡아둬야 되느냐 이런 것을 다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예. 당시 미국의 판사들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풀어줬는데 재범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사전에 줬더니 오히려 AI는 이거는 재범의 우려가 있으니까 풀어주면 안 됩니다. 라고 상당 부분을 걸러냈다는 거예요. 예. 즉 이런 게 뭐 판사의 능력 부족이라든지 판사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가 개입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조계에서도 계속해서 고민거리이고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좀 더 구속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은 나옵니다만 이거 역시 또 여러 가지 좀 제한도 있고 또한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여러 번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도 이제 지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피해자는 이제 미처 누르지 못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가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보호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스마트워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참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선 수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급했지만 고장인 경우도 있었고 예. 수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제도의 도입과 또한 운영 자체는 뭐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일선에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뭐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유명인 연예인들 사건 중에서도 스토킹을 당해서 이걸 차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시계처럼 생기긴 했지만 티가 나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하는 범인들은 이 모양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오히려 더 분노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좀 다양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더 이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거나 이런 조치도 필요한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수사기관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제도상의 여러 가지 불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제도가 좀 보완이 되어야 국민들의 신체와 재산과 생명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60대 남성이 신고 접수 17시간여 만인 어제 오전 11시쯤에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가 이제 끝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일단 뭐 수사가 끝난다기보다는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공소권 없음으로 전결이 될 텐데요.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공범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이 전말을 밝혀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만약 공범이 없다. 혼자 저지른 범행이었고 이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민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유족들이 이 가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뭐 상속 포기를 한다든지 일단 뭐 재산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피해자가 정말 너무나 원통하게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런 사건으로 그냥 종결돼 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특검 수사 상황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해 사건 또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